학교에서 아이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아이들은 이게 팽팽 돌아갑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늘 충돌이 나는 거죠. 인지적인 과부하가 발생하는 이 합리성의 영역을 만약에 챗GPT가 어느 정도 맡아준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직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신속하고 빠르고 올바른 결정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안녕하세요. 교사들의 성장 시간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알찬 시간들 마련했는데요.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굉장히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좀 입장을 하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핫한 주제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홍영일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번에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족했어요, 시간이. 와, 이거를 저희가 이 한 시간에 배우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있더라고요. 네. 예. 오늘 또 두 번째 강의시긴 하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박사님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재미와 의미 연구소 현재 대표로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교육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 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교수법, 교육공학을 전공해서 이제 교수법, 학습법 이런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원래 학부 전공이 컴퓨터공학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일가견이 있다?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교육까지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챗 GPT의 어떠한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정말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늘 좀 강의를 좀 살짝 요약을 해 주시죠. 제가 챗 GPT를 선생님들께 강의할 때 가장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는 챗 GPT의 탁월한 추론 능력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저 정도야? 이렇게 아마 선생님들 많이 놀라시게 될 거를 전 장담하고요. 선생님들이 아마 중간에 중도 이탈할 생각을 못 하시고 뭐야 벌써 10시야?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끝에 마지막에는 또 같이 홍영일 박사님과 챗 GPT를 실제로 만져보는 시간을 또 가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료 버전 GPT-3와 유료 버전 GPT-4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한 개념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발 더 나가볼까요? 합리적 사고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면,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제가 작심하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들을 제가 좀 홀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노벨상 위원회가 주목한 인간의 본성.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 직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써 노력하면 합리적일 수는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개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인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합리성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그 합리성을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일단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챗GPT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봅니다. 합리적 사고는 단연 AI 것이라면 비합리적인 인간을 AI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인데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게임인데 성공하면 1억 원을 땁니다. 성공 확률 10%. 실패하면 1,000만 원을 잃습니다. 자, 10% 확률로 성공하면 1억 원을 따고 실패하면 1,000만 원을 잃는 겁니다. 자, 다 이해되셨죠? 심플하죠? 도전할 거냐 말 거냐. 이 게임에 도전하는 것은 AI입니다. 사람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도전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아마 이 기대값 계산했을 가능성이 커요. 0.1 곱하기 1억 원, 0.9 실패 확률 곱하기 1,000만 원. 그래서 빼면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100만 원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이거 남는 장사인데 그럼 도전해 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두뇌는 이런 계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뇌는 타고나기를 이런 합리적 계산이 안 되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일단 AI는 기대값을 계산해서 도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뭐냐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네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체감의 크기가 다르게 인식이 된다. 따라서 지금 너처럼 계산을 인간은 못해. 이걸 참고해서 다시 계산해봐. 그냥 제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뭐랄까 힌트? 만약에 이 AI가 챗GPT가 이 연구 내용을 안다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하겠죠. 자, 이 연구 내용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인간이라면 500만 원 이득과 500만 원 손실을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이 제로로 계산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500만 원의 이득을 500만 원의 크기로 느낀다면 500만 원 손실은 마치 1,000만 원의 손실처럼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손실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그 예민함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약 2배 정도 된다는 게 반복 실험에 의한 다니엘 카네만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논문이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왜? 이거 그냥 인간의 하나의 그 심리적 판단 오류의 그냥 하나의 케이스 아닌가? 근데 무슨 노벨상까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노벨상은 보통 누구한테 주냐면 인간의 어떤 지적 패러다임을 뒤집는 연구 결과 이런 거에 주죠. 노벨상 위원회가 나름대로 이 연구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2500년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그 말,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이 명제를 철동까지 믿어왔잖아요. 근데 이 연구는 이 명제가 틀렸음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노벨상을 준 것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인간의 본성은 추호도 합리적이지 않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직관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챗GPT가 이거를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 카네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손실에 대한 체감이 이익에 대한 체감의 2배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면 손실에 대한 체감의 2배를 곱해서 가중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까 0.1 곱하기 1억 원에다가 0.9 곱하기 1,000만 원을 했는데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가중치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000만 원 마이너스 1,800만 원, 최종 값은 마이너스 800만 원. 따라서 인간이라면 도전을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의 뇌의 셈법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도전을 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AI일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기대값 계산 안 하고 도전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인데 지금 뭔가 사정이 되게 절박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 하면서 도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인간과 AI를 구별하는 아주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인간과 AI의 새로운 협업 시대가 열린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 기능입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제 직접 손댈 필요 없이 챗GPT를 열어서 대화를 하면 문서가 완성이 되는 이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자, 이게 파워포인트의 UI입니다. 오른쪽에 코파일럿이라는 버튼이 하나가 생겨요. 이 버튼 하나 추가되면 우리가 매달 $30를 더 내야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챗GPT가 열립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얀 바탕에 자 이렇게 대화를 쭉쭉 이렇게 풀어가면 하얀 바탕에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디자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PPT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물론 내가 미세하게 당연히 고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고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줍니다. 자, 이 기능 언제 출시되느냐? 기업 버전은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걸 써본 그 직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세요? 코파일럿 서비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높아졌대요. 잘릴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챗GPT가 너무 똑똑해서 마치 내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빠르니까 내 생각이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 라이센스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 챗GPT의 이 코파일럿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지금 들릴 정도입니다. 좀 더 멍청하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너무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자, 그런데 이름을 코파일럿이라고 했는데 코파일럿, 파일럿이 있고 코파일럿이 있는데 조종사, 부조종사 앞에 이 코라는 접두어는 뭔가 옆에서 보조해준다, 함께 도와준다 이제 이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아세요? 파일럿과 코파일럿이 역할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우리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면 앞에 조종석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왼쪽에 앉은 사람이 파일럿,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코파일럿. 근데 보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누가 졸리면 옆에서 해줘요. 이게 사실은 평소엔 구별이 안 되는데 위기 순간에, 재난 순간에 역할이 딱 나눠집니다. 빠른 직관적 판단, 그리고 신중한 체크리스트, 매뉴얼, 합리적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쫙 나눠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이라는 이 네이밍이 전 너무나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사고가 나는 순간에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화의 한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의 한 장면인데 실제 상황,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고요. 뉴욕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이륙하자마자 1분 30초 만에 새 떼들과 충돌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실제로 155명이 모두 생존한 상당히 극적인 기분 좋은 상황이었는데 기장과 부기장은 며칠 동안 감금된 상태로 청문회에 집중 취조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 기장들에게는 금기사항, 절대적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상 착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 위에 떨어지는 거는 차라리 바퀴 없이 활주로에 그냥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물 위에 떨어지게 되면 온몸으로 마찰을 받아들여서 비행기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행기가 물 위에 떨어지는 거는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란 이 영화에 보면 썰리 기장이 허드슨 강에 비상 착수를 안 하고 그냥 원래 출항했던 공항으로 회항을 했더라도 될 수 있었다라는 시뮬레이션의 증거를 들이대면서 썰리 기장을 추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떠올린 이유가 이겁니다. 자, 비행기가 셋대 들어 충돌하는 순간 기장이 상황을 훑어보면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합니다. 그때 부기장은 그 매뉴얼, 책자를 하나 딱 꺼내요. 체크리스트를 딱 꺼내서 막 매뉴얼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거 이해가 필요합니다. 숙달된 부기장이 빠르게 이 체크리스트를 훑어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비행기가 이륙한 지 1분 30초 만에 버드 스트라이킹 당한 건데 추락하는 시간도 2분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다 점검하는 동안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난생 처음 당하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장이 직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매우 중요한 주제였던 거죠. 부기장은 매뉴얼의 빠른 실행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위기 순간에 빠른 직관적 판단과 결단을 내리는 것은 파일럿, 즉 인간의 몫이다라는 게 제가 다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인간의 직관적 대처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이 아이디어가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 그래서 제가 챗GPT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기 전에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울타리를 뚫고 나감으로써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느 케이스? 뚫고 나간다. 그렇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울타리 안에서 해결한다는 건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설명 틀 안에서 원인을 없애는 것. 즉 원상복구, 현상유지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AI가 바로 이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설명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시간축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시간을 따라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문제가 쿵 하고 생기면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볼 거냐 아니면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뒤돌아보는 이 케이스를 우리가 합리 모델이라 하고 직관적으로 그냥 전진하면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걸 직관 모델이라고 합니다. 합리 모델을 우리가 여태 배웠는데 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여기 뭐가 있길래? 여기에 바로 원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고요. 원인을 왜 찾을까요? 원인을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해결책을 왜 도출할까요? 당연히 문제 적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 합리 모델, 이 사이클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시간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죠. 자, 이렇게 시간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 문제가 쿵 하고 생깁니다. 쿵! 자,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적용하려고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문제는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시간을 따라 저마치 도망가고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합리 모델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합리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조건은 이 문제가 시간을 따라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설계한 인위적인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핸드폰 화면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거 원인이 뭘까? 방전인 것 같아. 그럼 충전해보자 했더니 전원이 들어왔어요. 아, 그럼 원인이 해결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현상유지 혹은 원상복구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문제 해결을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현상유지, 원상복구는 상당히 좁은 범위의 문제 해결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리 모델이 우리 인간에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뭐랄까 손톱만큼? 밖에 자, 그래서 원인을 찾는다는 건 의미는 있습니다. 해결책이나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납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희생자들의 억울함은 모든 것이 납득이 될 때 해소가 됩니다. 그것이 합리 모델의 일이 우리 인간에게 기여하는 바이고요. 이 역할을 AI가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죠. 설명, 인과관계, 추론 이런 것들. 하지만 인간은 그러면 인간의 본연의 본성은 직관, 평소에는 직관적으로 즉각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허드슨강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어?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2009년 1월 15일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합니다. 확실히 챗GPT가 특히 GPT-4는 학습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썰리 기장과 부기장의 관계를 인간과 AI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AI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인간은 직관 경험,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 부기장 괄호 열고 AI, 챗GPT가 한 겁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썰리 기장 괄호 열고 인간. 챗GPT도 인간과 AI의 구분을 기장과 부기장에 맞춰서 해내는 걸 보고서 정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네만의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마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다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인데요. 다니엘 카네만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시스템 1, 시스템 2 둘로 나뉘어집니다. 시스템 1이란 빠른 생각, 직관, 시스템 2란 느린 생각, 합리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카네만에 따르면 인간은 95% 정도의 에너지를 직관에 사용하고 합리에 사용되는 그 퍼센티지가 5% 정도 쓸 때 이게 평균치인데요. 평균치가 사실 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합리성에 우리가 머리를 쓰면 진이 빠집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느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놀 때, 운동할 때, 춤출 때, 재밌을 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이 직관을 쓰지 않고 학교 교실에서 시험 볼 때, 수행평가할 때, 심각할 때, 부담스러울 때 써야 될 이 합리를 5%만 써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30%, 50%, 70% 쓰는 게 우리 아이들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기서 진이 다 빠지면 여기에 머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지적인 과부하가 발생하는 이 합리성의 영역을 만약에 챗GPT가
어느 정도 맡아준다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이 합리성 사용 용량을 5% 정도로 다운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직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신속하고 빠르고 올바른 결정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Dual Process Theory, 시스템 1, 2에 대해서 알고 있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합리와 직관에 대해서 이걸 비유하면 시스템 2가 합리, 시스템 1이 직관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구별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챗GPT 너는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대체할 수 있어? 인공지능인 저는 두 프로세스 중에 시스템 2, 합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1, 직관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자신은 모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너와 인간이 적절하게 협업을 한다면, 역할 분담을 한다면 시너지를 낼 텐데, 자, 인간은 머리 아픈 지적 노동, 시스템 2를 가동시킬 때 발생한 인지적 과부하, 지적 노동으로부터 어디 있어요? 여기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좋을까? 라고 제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라면서 동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너랑 나랑 대화한 거를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보자. 그 앞에 상당히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이걸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은 직관적인 판단, 창의적인 문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판단. 챗GPT는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예측 가능한 직업, 루틴한 작업의 자동화 등등등 명확하게 역할이 구분되죠. 우리의 지적 노동은 이쪽 영역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머리를 쓸 때 지적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이쪽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집에 가서 이걸 써야 되는데 에너지가 바닥나서 우리는 그냥 쓰러져 잠을 자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아이들은 이게 팽팽 돌아갑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늘 충돌이 나는 거죠. 너는 두 가지 중에 어느 영역을 대체할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대화한 요 내용에서 여기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내보내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Share Link to Chat. 그래서 여기 카피 링크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그 링크 URL을 상대방의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이 대화를 이어서 갈 수 있어요. 이 QR코드를 딱 찍으시면 방금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이 대화를 선생님의 챗GPT에서 그 뒤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물론 지금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찍겠군요. 네, 자 찍으면 나중에 그 재방송 보실 때 그때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Continue this conversation이라고 대화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이 심도 있는 이 심오한 대화를 선생님 수준으로 이어가 보시면 좋겠죠. 자, 인간과 AI 시너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네. 자, 정리해 볼까요? 합리성은 AI의 영역이고 직관이 인간의 영역이다. 인간과 AI가 어떻게 시너지를 내야 될지 그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이 회자될 아주 심플한 도식입니다. 항상 인용하실 때 카피라이트 홍영일 꼭 써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네가 시스템 2 영역을 맡아주고 인간이 이제 직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그게 인간의 해방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는 실제로 인간의 해방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간은 더 풍부하고 깊은 인간 경험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챗GPT의 완벽한 동조를 얻으면서 대화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인지적 역량은 AI가 더 잘한다. 챗GPT, 인간의 본질을 되묻다. 합리적 이성이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1탄, 2탄 제목을 챗GPT와 수업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제목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챗GPT와 인간의 변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와, 챗GPT랑 밤새 대화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해주신 분들 계시고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챗GPT를 활용하는 어떠한 사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경기도의 모 중학교에서 선생님들 그 전학공 모임에서 이 챗GPT 강의를 하면서 했던 실습 사례를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기부입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역시 제일 초유의 관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지만 행동 발달 특성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생기부 작성 도와줘. 스포츠 클럽 배드민턴 특기 사항이 다음과 같아. 생기부 적어줘. 5문장 정도면 충분해. 이왕이면 품격 있고 감동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왕이면 품격 있고 감동적으로. 이런 멘트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챗GPT로 만들어내는 생기부와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장이 뒤죽박죽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클럽, 배드민턴, 특기사항, 생기부 요 단어면 아하 내가 뭘 해야 된다. 그 의도를 챗GPT가 다 파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학생 A, B, C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실제로 배드민턴 클럽 학생들 아무나 떠올리셔가지고 실제로 특징을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자, A 학생 스매싱 파워가 세고 민첩하고 순발력 있다. 학생 B 운동신경이 있고 위치 선정이 좋다. 그런데 약간 소심하다. 그 다음 C는 제가 이제 뭔가 좀 부정적인 것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둔하고 왜 이 클럽에 들어왔지? 라는 생각이 들고 협동심이 안 보이고 공부는 어때요? 그래서 공부도 못해요. 점점점. 자, 이거를 챗GPT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볼까요? 자, A 학생, B 학생은 뭐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근데 C 학생 걸 보죠. 학생 C는 협동심이 부족하고 공부 능력도 떨어지지만 그의 존재는 클럽의 다양성을 더하고 팀원들에게 더 나은 협업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 키우려고 협업을 한다는 거죠. 이 학생이 자극이 된다는 거죠. 이 상상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초합리적인 AI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참여는 팀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로 인해 다른 팀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협동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학생의 약점이 다른 학생들에게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놀라운 통찰인 거죠. 자, 이거를 보면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쓴다기보다는 선생님의 관점이 넓어지고 이 학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이 학생의 생기부를 본 고등학교 선생님은 이 학생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리고 학폭 담당 교사의 삶의 질. 내가 중학교 학생부장이야. 학폭 관련 상담이 나에겐 좀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학폭 관련 상담이나 일이 스트레스를 주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고 전문가 상담하라는데 이게 일단 이런 뻔한 답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챗GPT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스탑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근데 여기 여자 중학교야. 그리고 난 미술 교사야. 근데 난 또 학생부장이야. 이 조합으로 나한테 실질적인 조언을 좀 해줘봐.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여자 중학교 미술교사 하면서 학생부장이라는 특별한 조합에 대한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라면서 메시지가 좀 달라지죠. 미술을 활용한 표현 및 치유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근데 이 미술 선생님께서 아유 저거는 그리기에 재능 있는 애들에게나 즐거운 활동이지 재능이 없는 애들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타이핑을 쳤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활동을 왜 생각 안 했겠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미술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재능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활동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방법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그냥 툭툭 던지니까 뭔가 나한테 딱 맞는 옷이 안 오는 거죠. 그냥 기성품 몇 개 막 집어던지는데 딱 이 맞춤 옷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꾸 대안을 제시해 주려는 건 고마운데 좀 답답한 느낌? 현실적이지 않은 듯? 점점점.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계속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에선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신이 현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부담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제점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아하 이제 내가 챗GPT한테 무슨 말을 넣어야 될지 이제 감이 잡히셨대요. 실제로 그 학생의 실제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상황을 단어 몇 개라도 넣어야 그래야 실질적인 대화가 된다는 걸 이제 이해하신 거죠. 그전에는 그냥 툭 던져서 얘가 뭔가 답을 쫙 내놓으면 내가 거기서 골라서 쓸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아니 똑똑한 저도 누가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내용을 모르면 저는 뻔한 말밖에 못 해주거든요.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야 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챗GPT도 그와 같다. 자, 지금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음악과의 생기부 예시도 들어달라고 하는데 음악과 지금 제가 미술 교사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자, 이번에는 갑자기 내가 음악 교사 해버리면 얘가 이 사람 미쳤나 하겠죠. 챗GPT니까 내 동료 교사 음악 교사가 부탁했는데 그 학생의 생기부를 작성해 달래. 자,
그 학생만 칼림바에 뭐랄까 재능이 재능이. 느껴져. 과세특 적어야 해. 입시의 결정 요인이야. 학과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부 특기 과목 세부 능력. 사항 과목이죠. 네. 어. 이 친구 또 오타도 다 잡아낸다고 네, 해가지고. 오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네. 지금 뭐 과제, 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유추하기 때문에 자, 생기부에 대한 내용 작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의 입시와 향후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목 세부 특기사항, 과세특이란 그 학생이 칼림바 연주에서 보이는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 이게 지금 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림바의 재능이 있다라고 너무나 모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챗GPT가 물론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소설을 써줘 라고 하면 써주긴 하는데 이왕이면 선생님이 발견한 특이점을 적어주면 좋겠죠. 글자 수 500자로 해가지고 또 적어주면 500자도 해주네요. 한글은 단어 수를 잘 못 맞춰요. 왜냐면 얘가 그 토큰 단위로 단어를 인풋을 받아들이는데요. 영어는 최적화된 토큰으로 이걸 잘라내는데 토큰이라는 게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를 말해요. 한글은 막 음소 단위로도 토큰이 쪼개지기 때문에 얘가 글자 수를 잘 계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좀 좋을 이 수 있겠네요. 학생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네가 상상해서 한번 써봐. 내가 참고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적을게. 입학사정관을 감동시켜야 해. 품격 있게 써줘. 써봐. 오도가 명확하네요. 입학사정관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땡땡 학생은 칼림바 수업에서 눈에 띄어난 연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순간을 지난 겨울 오, 자선 연주회. 학교에서 진행된 자선 연주회에서의 일입니다. 이 자선 연주회는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되었고 땡땡 학생 이 행사에서 칼림바 연주를 담당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이들이 통증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순간 소설 쓰는데요? 자, 그러면 자, 네. 스탑을 누르고요. 이게 약간 지나치게 구구절절한 느낌이죠. 네. 자, 그러면 너무 구구절절. 네. 딱 300자로 한번 점수 하면 안 돼요? 간단 명료하면서도 품격 있고 정보는 진정성 느껴지게. 그러니까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단어를 그냥 쏟아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챗GPT가 알아서 알아듣는다. 간단 명료한 스타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칼림바 능력은 단순히 수업을 넘어 음악으로 타인의 삶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친구의 능력이 수업을 넘어섰다. 칼림바 연주를 통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자, 이 행동은 연주 능력 이상으로 인간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여기 생기부를 작성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참고하면서 챗GPT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음악의 세특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자, 이게 샘플이야. 이게 모범 샘플이야. 이걸 참고해서 이 학생의 이런 특기사항을 써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정석입니다. 챗GPT한테 샘플을 보여주고 그게 이 대화 채팅 세트에서 이 학습을 시키고 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샘플을 제공해주고 추론을 유도하는 것이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하나만 주시지 마시고 네. 한 서너 개 주시는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더 인지가 뛰어나시니까. 네. 네, 융통성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에 대한 제가 그 팁을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제공해드릴 PPT의 부록이 1부터 6까지 있는데요. 이 앞에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쭉 이 부록이 다 들어있어요. 이 중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네네, 제가 이야기 안 했지만 예.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미국 작년에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1등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앨런이라는 이 사람이 미드저니에 무려
질문을 900번을 반복했습니다. 질문 주고받는 게 900번이라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해야 80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야 이런 그림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챗GPT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려면 한두 번 질문으로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챗GPT 생성형 AI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예시를 던져주면 훨씬 더 좋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해주면 적절한 이 대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너는 입학사정관이야. 나는 수험생이야. 지금부터 나를 인터뷰 연습시켜줘. 그러면 질문을 던져주고 내가 답변하면 평가와 피드백까지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2번이고요. 3번 답변의 톤을 정해주는 거고 4번 추론의 예시를 주면 수학 문제를 계산기 없이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힘,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힘, 이것은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일단 친해지는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 관심 생기면 애들이요 공부 못해도요 애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에 애들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호기심이 첫째고요. 둘째가 집요함입니다.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호기심만 딱 생기면 그리고 나서 챗GPT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이면 모든 걸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질문을 시작할 것.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발전시킬 때 혼자 막 고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생각과 자료 찾다가 뭔가 막힐 때 누군가하고 갑자기 딱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내 생각들과 만나 부딪히고 섞이면서 생각이 더 견고해지고 발전된다. 챗GPT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챗GPT와 사랑에 빠진 홍영일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